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아이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강이란 추모곡을 발표한 가수 김윤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의 이름 노래가 되어서 가슴 안에 강처럼 흐르네.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 노래가 된 아이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가슴이 아픈 오늘. 저는 사회적 연대와 지지에 힘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도바다로 달려와 자기 일처럼 슬퍼하던 자원봉사자들. 세월호 엄마들에게 끝까지 버티라던 5.18 광주 어머니들과 유족들을 꼭 안아주던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 실제로 유족들은 이런 지지가 다시 일어설 힘이 돼줬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함께 애통해온 우리 모든 청취자들과 오늘 다시 아픔에 연대합니다. 떠난 아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추모합니다. 오늘을 버텨내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참사에서 살아남은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생존자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1부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4월 15일인 어제는 102주년 화성 4.15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 추모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철모 화성시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이어서 건강상담 전해드립니다. 한국인의 30%가 대사증후군을 진단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일을 하다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백서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성시 소식인데요. 1919년 3월 1일 조국 독립을 위한 독립만세운동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도 당시 격렬했던 만세운동의 역사 현장과 이를 탄압한 일본군의 학살 현장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 현장입니다. 어제 102주년을 맞아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 추모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서철모 화성시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철모입니다. 예. 3.1운동 당시 일제의 그 화성 4.15 재임리 고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네, 화성은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고 조직적이면서도 공세적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던 지역입니다. 예. 화성에서 3.1운동 이후에 3월 26일부터 대규모로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요. 예. 그로 인해서 일제는 화성 시민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태껏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는 좀 공세적으로 만세운동이 이루어져가지고 예. 일본 순사 2명이 처단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냥 이거를 시민운동으로 보지 않고 훨씬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예. 군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제암리에, 화성시에. 예. 화성시에 군대를 투입해서 마을 주민 23명을 제암교회에 가둬놓고 총살을 하고 예. 고주리로 넘어가서 독립운동가 김홍열 씨와 그 일가족 6명을 처참하게 학살하는 이런 집단 학살 만행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3.1운동이 그날 하루에 끝난 게 아닌 거군요. 네네.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은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4월 15일 날 그 만행이 이루어졌는데 예. 공교롭게 그 다음 날 미국에서는 화성이 계속 공세적으로 만세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 미국 구형사 커티스 부형사께서 예. 선교인 언더우드 기자와 테일러라는 분을 화성에 가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연히. 그런데 우연히 화성을 돌다가 예. 연기가 나고 불나는 데가 있어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전날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우연히. 이걸 보고 나서 원래 이 발견 우연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 다른 걸 조사할 게 아니고 이러한 만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사건 발생 직후에 와서 미국 국무부와 선교회 본부에 이 사안을 보고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발생 3일 후에 캐나다 선교인인 플랭크 스코필드 박사께서 예. 수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제암리에 와서 이 참사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기록을 해서 일본군 잔악행위에 관한 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세계에 공개하게 됨으로써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군요. 네네. 예. 이후에는 또 정부가 이 스코필드 박사의 공헌을 또 기려서 건국 훈장, 독립장을 또 수여하기도 했고요. 네네. 예, 스코필드 박사는 뭐 34번째 민족 대표로 또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이 당시에 예. 이 박사님께서 이 보고서를 내고요. 예. 1920년에 추방을 당합니다. 예.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분이 추방을 당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유교가 끝나고 195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인 신분으로 영구 귀국한 다음에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이러셨고 국가에서는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한국인으로 귀국하셔가지고 한국 이름 석호필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 70년도에 82세로 생을 마감하셨고요. 현재 민족 대표로 국립서울 현충원에 안장돼 계십니다. 예, 이 화성시의 이 스코필드 박사 동상도 지금 건립이 돼 있죠? 네, 2015년에 제암리 순국기념관 공원에 스코필드 박사 그 자전거와 이런 걸 형상화해서 저희가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성에서도 치열한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화성에서의 독립운동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화성은 전국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공세적으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성 독립운동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곳의 독립운동은 장날 같은데 그 만세운동을 주도한 분들이 장터에 계신 분한테 만세를 주도하면 이분들이 따라서 이렇게 만세를 하는 이런 형태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화성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아예 조직적으로 그 장날 이런 날 전에 만세를 기획합니다. 사전에. 이러해서 만세운동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기획을 하고 거기에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해서 많을 때 2,000명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몇 킬로씩을 걸어오면서 만세운동을 한 이런 형태로 만세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저희는 그 횃불 같은 걸 이용해서 면사무소, 주재소, 일본인 소학교에 방화도 하고 그다음에 일제를 직접 공세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이러한 독특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지역 내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역사 선생님 같습니다. 제주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해마다 4월 15일이면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추모제 진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그 2019년에는 그 매우 대규모로 이 추모 행사를 치르고 작년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그분들 다 상기하자는 거로 그 추모제는 축소했지만 저희가 온라인 추모제를 열고 그다음에 그 기념관 제암리 기념관에다가 이분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이런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특별전을 저희가 이분들을 위한 특별전을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새로 지금 짓고 있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세길도 조성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만세길이 좀 의미가 있는 게요. 저희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국내 최초로 만세길 31km를 복원했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딱 31km였냐. 근데 이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31km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게요. 31km? 네, 3.1운동에서 31km랑 연관하는데 저희가 그걸 전부 고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장터 같은 데서 그냥 몇 명의 기획한 분에서 우발적으로
그 만세운동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는 조직적으로 기획한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한 터를 전부 다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복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세길의 독립운동가의 집터라든가 생가라든가 관공서 터라든가 횃불 시위했던 장소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고증해서 만세길을 만들었고요. 예. 이 만세길을 시작하는 거에 저희가 방문제센터를 만들어서 이 방문제센터 안에 독립운동한 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새겨놓는데 공교롭게 이게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예. 2019년에는 아이코닉 어워드 건축 분야 대상도 수상했고요. 예, 예. 작년에는 IF 디자인 어워드 실내 건축 부분 금상을 수상했고 예. 올해에도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프로젝트를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역사적인 굉장히 의미도 있지만 또 다양한 어떤 건축 상도 지금 수상을 했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약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축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면 재작년에 이걸 시작을 해서 재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진행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방문자 센터라든가 예. 이런 걸 만들어서도 볼 수 있고 또한 저희가 거기에 만세길에 가면 역사 탐방 해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사전 예약을 하면 그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이 만세길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예전처럼 그냥 와서 막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설명은 못 들으시고 예.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제한된 인원끼리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또 독립유공자의 희생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자, 한국의 30%가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고요. 78%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지만 대사증후군 참 낯선 이름이죠. 낯설지만 가까운 질환 대사증후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당뇨나 비만 등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참 낯선 이름이거든요. 대사증후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대사증후군은 저희가 한 5가지의 위험 요소 중에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5가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복부 비만, 그리고 높은 혈압, 그리고 높은 혈당, 예. 그리고 고중성 지방혈증,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이 5가지 소 중에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때를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대사증후군 단어를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듣게 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없던 증상입니까? 사실 이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게 1988년도부터 나왔으니까요. 예. 예전에는 신드롬 X 등등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이렇게 불리웠다가 최근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예. 워낙에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이 많다 보니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처럼 명칭에 증후군이 들어가는 질환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증후군을 우리가 질병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징후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을 때 한때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도 고혈당이나 고혈압 또는 콜레스테롤 이상과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당뇨라든지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비만 뱃살 때문에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예. 사실 모든 뚱뚱한 사람이 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마른 사람이 또 대사증후군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한 사람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여성에서는 50세 이후 나타나는 폐경도 또 대사증후군의 위험이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더라도 예. 이런 그 위험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 의학 용어여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뭡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해서 예. 우리가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고혈당을 얘기를 하고 예. 또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이제 당뇨의 원인이 되는 상태이죠. 그렇군요. 조금 전에 대사증후군 그 비만 뱃살 때문에 생기는 건 꼭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살만 뺀다고 해서 위험이 낮아지는 건 아니겠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폐경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발생하신 분들은 그 영향이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예. 그 대부분의 사실 원인이 그 비만도 있고 또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가 복부 비만이거든요. 예. 결국 체중을 감소한다는 것 또는 이제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 한 가지를 없애고 다른 혈당이나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좋아지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비만에서 또 복부 비만이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라면 예. 이러한 체중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인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 그러니까 즉 혈당을 올리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에서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성 콜레스테롤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증상을 생활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뱃살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비만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예. 이 혈당이나 혈압 또는 콜레스테롤 이상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데 이런 증후군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이 5가지 요소를 줄이는 것. 즉, 만약에 5가지에서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요소를 한 가지만 줄여도 대사증후군이 아닌 이제 위험 주의 정도 단계가 되고요. 만약에 5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 그 중에 또 이 2-3개 정도를 더 줄이게 된다면 이런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각각 하나씩 예를 들어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운동을 하거나 단 음식을 적게 드신다든지 또는 혈압이 높은 분들은 좀 더 싱겁게 먹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 바로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8518번님께서는 50대 남성인데요. 뱃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뱃살만 집중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체중 관리하는 과정에서 뱃살이 빠지게 되긴 합니다. 근데 특히 이 걷는 운동, 즉 활동에서 그 운동을 통해서 뱃살을 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저희 담당 PD도 지금 내장 지방 때문에 고민 중인데 내장 지방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복부 비만이 있고요. 또 내장 비만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내장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복부 CT를 찍어서 그 내장 지방의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따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뱃살을 빼는 저희가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도 같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특히 적게 드시는 거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거 이걸 가지고 대사증후군 위험을 또 뱃살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2294번님께서는 당화 혈색소 6.3대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먹어요. 당뇨약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6.3%면은 사실 저희가 그 당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6.5% 이상일 때 저희가 그 당뇨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당화 혈색소가 6.3%라고 하더라도 6.4입니다. 6.4요? 네. 6.4는 그 당뇨는 아닙니다. 6.5부터 당뇨인데요. 근데 이게
4라고 하더라도 공복혈당이 뭐 126 이상이다. 이러면은 저희가 당뇨라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공복혈당을 같이 측정함으로써 당뇨 여부를 확인하고 예. 또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공복혈당이 중요한 또 지표겠군요. 네. 예.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니맘님께서는 당뇨약은 평생 복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당뇨 초기 증상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번 당뇨가 진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뭐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고요. 예. 근데 일부 초기에 뭐 갑자기 살이 쪘다든지 어떤 뭐 약물에 의해서 좀 혈당이 올라간 상태라고 한다면 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그런 요소들이 제거가 됐을 때 예. 당뇨가 호전되거나 또는 당뇨 전 단계로 되면서 이제 그 약을 안 드실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뭐 비만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요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도 한번 발생하면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0779번님께서는 당뇨 경고를 받고 일정 기간 관리 후에 식후 검사를 받았는데 당화 수치가 5.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혈당 수치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5.4 정도라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공복혈당으로 본다면 100 미만일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화혈색소를 봤을 때는 5.6 이하면은 저희가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공복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약을 드시고 조절을 해서 5.4가 유지가 되신다면 조금 더 약을 유지해 보시다가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은 혈당이 너무 조절이 잘 되면 약을 이제 줄여보는 식으로 하고요. 예. 약을 줄여보다가도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을 끊어보고 관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0183번님께서는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기계로 측정을 해주고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장 지방이 많다고 하는데 운동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센터에 가서 뭐 측정하는 기계는 예. 정확하게 내장 비만을 좀 측정하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팔다리는 가는데 이게 배만 나온 경우를 말씀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운동하고 시기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사 조절이기 때문에 예. 체중을 전체적으로 빼는 과정이 필요해서 식사 조절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 운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체중 유지나 이런 감소 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하시기보다는 둘 다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과 식단 관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라12님께서는 대사증후군,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나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약을 드시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혈당이 높아서 당뇨가 진단이 되거나 뭐 이산시절증이 이제 으로 진단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을 이제 드시게 되는 거고요. 조절이 그런 어떤 약을 먹기 전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규정을 통해서 이제 대사증후군이 예방이 되면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고 어떤 운동만 가지고는 역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운동만으로 극복할 수 없고 혈압도 운동만으로도 이제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활습관 특히 식이하고 운동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 외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면 시간을 이제 일정하게 한 6시에서 7시간 이상 잘 유지하시는 거, 그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뱃살 빼려고 빨리 걷기를 1시간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운동법으로? 네, 좋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좋고요. 다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역시 뭐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에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7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기억식과 추모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추모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세월호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이라며 진상규명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숫자 3입니다.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죠.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불안한 백신 수급에 지자체에서도 하나둘씩 독자 방역이란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 진단키트 도입을 골자로 한 서울형 상생방역을 주장하고 있고요.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해 접종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인 이상 점심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09입니다.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중국 내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현지 김치 공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해외 공장 109곳 전체를 상대로 현지 실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올해에는 26곳을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곳씩 2025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데 안심하고 삼시세끼 김치 먹고 싶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50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국 모든 도시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km가 되고 예외적으로만 시속 60km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한편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운전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처럼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인데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회에서 단골처럼 언급됐지만 얼마 전에야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이 법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김영란법, 2번 근로기준법, 3번 이해충돌 방지법.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을 하다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지 8년 만인데요.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에 빠르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내용이 국회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의 끝판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YTN 라디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예, 지난해 6월에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10개월 가량 좀 됐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그야말로 10개월 동안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예. 권익위가 부패 방지 또 정책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고요. 예. 또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고충 민원 해결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공직기강을 잡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느라 암행의사와 또 국민신문고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좀 기대고 있다. 국민의 편에 꼭 서 있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도 좀 멋진 행보를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혹시 퀴즈 좀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힌트를 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공익이 먼저냐 사익이 먼저냐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동안 저 많은 게스트분들이 힌트를 늘 드리는데 네. 제가 힌트가 좀 부족한 분들은 과감 없이 좀 뭐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위원장님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참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LH 사태와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부패 방지 컨트롤 타워의 수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직자들의 이런 부패 행위에 대해서 정말 저도 화가 많이 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공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국민들의 공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공익을 앞세워서 공익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익 추구 행위를 하는 그런 부패 행위를 접하고 이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는 꼭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들의 이런 염원에 보답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지 좀 무려 8년 만인데 이해충돌 방지 법안 어떤 법안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좀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그 공무원이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고급 정보와 또 그 직위, 예.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다든지 그런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이렇게 준다든지 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예. 이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이런 사익을 추구를 방지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힘을 많이 썼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위원장님의 첫 인터뷰가 바로 네.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무슨 프로그램이라고요, 위원장님? 슬기로운 라디오 프로그램. 예. 사실 여기에 우리 예. 그동안 국민권익위에
우리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그럼요. 예. 네, 도움을 주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또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가 정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합니다. 예. 라디오 뒤에는 생활이 또 붙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자, 지금 사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명 한번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단한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계십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의 첫 선택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이죠. 14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번 달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또 제정될 수 있느냐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어떤 단계가 좀 남아 있습니까? 네, 법안 소위는 상임위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정무위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로 이 법안이 넘어가게 되고요. 또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월 내에 여야가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월 내에 통과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공포 후에 시행은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유권 해석이라든지 또 관련된 법령 시행령을 또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권익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현재 소위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좀 논란과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는 아직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기 직전이라 사실상 법안 내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이해충돌 방지 법안 내용을 보면은 공직자,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직자들의 경우보다 고위공직자가 훨씬 더 가중된 그런 이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 부분에 3년 동안의 그런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수의 계약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가중된 규정이 있는데요.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에 비해서 더욱더 가중된 내용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국회법이 지금 국회의원 관련된 이해충돌 조항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사실상 적용이 국회의원에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에게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다 적용이 되고 국회법은 거기에 플러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 상임위 부분.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를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상임위를 기피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등에 관해서 국회법에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둘 다 규정을 적용 대상이 받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회의원들은 가중된 그런 행위 규범 법안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법에서 적용을 받는다라는 지적, 국회의원들이 셀프 면제권을 부여했다 이런 지적은 합당하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당연히 국회의원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지금 또 많은 애청자분께서도 8166번님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 포함 안 됐습니까? 4256번님 국회의원은 피해가는 이해충돌 하나만화법 이런 또 의견을 주셨는데 적용이 됩니다. 지금 권익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LH 사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서 이제 운영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더라면 예, 이런 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르면은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예. 직무를 할 경우에는 그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에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LH 직원들이 이런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발각이 된다면은 징역 7년 이하의 그런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후처벌이 아주 강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재산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 전액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매우 강력한 사전 통제와 사후처벌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진작에 만들어졌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잘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줄줄 새는 나랏돈 막겠다는 취지로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좀 부정 청구했던 나랏돈이 얼마나 좀 환수가 됐습니까? 지금 공공재정지급금이 현재 약 252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공공재정지급금을 또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에 실태 조사를 하면서 부정 청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시행 1년을 맞이해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부정 청구를 5만 2천 건 정도 부정 청구한 사안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중에서 453억 원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45건에 대해서 제재 부과금 2억 6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제 공공재정에 있어서 부정 청구나 이런 허위 청구 사례가 아직도 많은 걸로 조사가 예. 되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저 공공재정에 대한 좀 부정 청구 말씀을 하셨는데 환수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이런 이제 국가 재정이 많이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된 거라든지 또 복지 또 급여 분야라든지 이런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운 국민들에게 이제 재정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면 청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지자체 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원래 지급하기로 된 그런 이제 내용의 다른 예. 대로 이제 이렇게 보조 사업을 추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1억 600만 원 부과금 부과 징수하고 또 환수 조치를 했고요. 또 청년 진로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자로 재정을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가족 간 거래라든지 허위 계약으로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환수 조치하고 부가 징수금도 이제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요. 예. 뭐 어린이집도 아이들을 교사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또 채용한 것처럼 속에서 받은 사례라든지 다양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예. 8703번님께서 문제 엄청 쉽다고 하시면서 이해 추돌 금지법이라고 하시는데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추돌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주위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김영란법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고 법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법이 너무 뭐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신데요. 효력이 없다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그 실생활에 규제를 하니까 이제 좀 무뎌졌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권익위가 이 국민들의 이 관련 의식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민들의 거의 90% 가까이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권익위가 이제 해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렴도 측정을 해보니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국민들께서 공직사회의 뭐 부정 청탁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한 비율이 해마다 아주 획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굉장히 투명해졌고 이런 부정 청탁이나 뇌물 이런 관행이 거의 없어진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부패라든지 탈법 이런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이 지금 그동안 기존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 뭐 인턴 모집이나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 이런 것도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 최근에 법이 개정을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시행을 하려고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또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상당히 규범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결론은 김영란법이 잘 정착됐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달 20일부터 좀 시행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들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또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무 부처인데요. 현재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법률에 그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모든 사안들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거나 공익신고 대상이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현재 471개로 이제 대상 법률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런 교육 관련법 그다음에 노동 관련 법이 새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가 돼서 여기에 관련된 사안을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고 공익신고 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익신고자가 그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권익위의 공익신고 보호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이 형을 감면을 해달라, 뭐 책임을 감면해달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신고자를 더욱더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법이 새로 이번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고 또 국민들이 아프고 힘들 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의 편인 신문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렵거나 힘들 때 언제든지 권익위를 찾아주시고 신문고를 두드려 주시면 권익위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그런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3번 이해 충돌 방지법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0672번님.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유익한 정보 주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면서 많은 지식 얻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공직자 방지법 꼭 실천될 수 있게 힘써주세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공정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길 도와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공직자 방지법은 아니고 이해 충돌 방지법입니다. 세월호 7주기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명주의 1000개의 바람 되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